안녕하세요. 화원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 개학식을 맞이해서 1월 28일 목요일 1, 2교시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학 동안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당부했던 내용이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그게 남는 거다. 그리고 독서 기록도 작성해서 개학했을 때 선생님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책 읽는 방학을 보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일주일 후에 종업식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까지 또 긴 방학이 예정되어 있죠.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책과 문학에 눈을 뜨는 시간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또는 원격 수업에 선생님들이 소개해 줬던 다양한 소설 작품들, 두 파산이라든지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점순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번에 읽었던 양반전과 같은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이번에는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아직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보통 중1 수준에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은 상당히 주제가 밝고 경쾌하며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는 갈등이나 소설의 전개 단계의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간단한 그런 소설들을 주제는 주로 성장인 것들이 많았고요. 이 뚜렷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의 그런 작품들을 읽게 되어요. 그리고 소설이나 시의 기본 요소인 표현 방법, 비유, 상징, 그리고 소설의 시점, 갈등 이런 개념의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점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국어가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을 공부할 때 우리가 작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관점들은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 스토리, 줄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줄거리죠. 그리고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지, 인물, 그리고 작품의 구조, 그러니까 작품의 구성이 어떠한지, 시간 순서로 간다, 아니면은 과거 회상을 하면서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시점은 어떠한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등등 그런 작품의 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죠. 작품의 의미를 볼 때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작품 내적인 측면. 그런데 사실은 더 나아가면 하나의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작품 외적으로 이 작품이 전체적인 당시 시대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작가가 어떤 성향의 문학 작품을 주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작가의 대표적인 특성이 어떻게 작품에 드러나는지에 따라서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작품 내적인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기법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 작품의 작가,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소도 함께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수준에 맞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비상교과서죠. 네, 여기서 비바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비바쌤.com 문학으로 치면 여러분
시대별 대표 작가로 보는 비바쌤 문학관이라는 사이트를 가입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상교육의 국어교과서에 실린 대표 작가와 작품 세계를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데요. 굉장히 쉬운 수준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물론 더 많은 시기로 나누기도 해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막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리고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1945년 이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 70년대, 80년대 이후 뭐 이렇게 엄청 세분화돼서 쪼개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여러분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죠? 조선 이전,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전 작품이죠. 1894년 가보개혁 이전까지의 작품을 우리가 고전 소설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전 작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화기. 이 사이에 1910년대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보고요. 1894년부터 19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개화라고 해서 문을 열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의 서구 문명을 일본을 통해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개화기에 달라진 풍속과 사회를 좀 신기하게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조선 사람들의 그런 굉장한 뭐 갈등 같은 것들을 그린 시기의 작품들이 있었고, 그리고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는 굉장히 일제에 수탈당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아픈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광복을 언제 했죠? 1945년에 광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냐. 국가는 되찾았어. 국가는 되찾았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행복하고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기에는 매우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1950년 6월 25일 남과 북이 분단하게 되는 그런 남북 전쟁, 한반도에 전쟁이 찾아오면서 10년간은 굉장히 또 엄청난 그 포화 속에서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 한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고 실제로 그 영향이 뭐 60년대, 70년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어왔었던 그런 수많은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작품들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를 반영하는 문학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함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역사는 또 문학에 반영되고 문학이 또 어떠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학사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 이전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가 볼게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문학 작품은 자연, 내 삶,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떠한지 유유자적하게 우리가 조선시대 떠올리면 어때요? 한복 입은 선비들이 갓 쓰고 막 곰방대 같은 거 물고 앉아서 와, 물이 좋구나, 산이 좋구나, 이런 느낌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 전기까지 성리학 중심의 유교 사상, 충효, 예, 신, 이런 믿음, 그리고 충성, 효를 다하자, 가족 간의 의리, 친구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자연 친화, 자연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내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주로 썼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양반들이 지금 그 당시에 문학을 향유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너무 삶이 편안하고 좋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 이후에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한글이 차차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한글을 사용해서 작품들도 몇 가지 나왔지만 사대부들, 당시에 이 양반 계층은 한글을 경시, 굉장히 낮은 글자로 바라봤어요. 대국인 중국의 글자인 한자가 최고의 우리의 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고급 문자이고 한글은 뭐 아녀자나 아니면은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글을 배우고 쓰고 공부를 해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한자로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문학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조금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자, 임진왜란은 뭐예요? 일본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순신 장군님 아니었으면은 점령당할 뻔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병자호란 또 그 외국의 청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 청나라에 대해서 중국 땅에 있지만 중국 한족이 아닌 이방 이민족이 만든 그런 오랑캐 나라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어. 그런데 이 청나라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부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얘네가 이제 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거의 목사발을 내놨어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의 왕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의 그 황제 태종에게 청나라의 왕이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3번 크게 부딪히며 항복을 하고 왕자들도 인질로 붙잡혀가는 그런 굴욕 끝에 보다 보니 임진왜란은 왜 그 일본한테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한테 우리나라가 되게 뭔가 질서 있는 나라고 우리는 힘 있는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위에 이제 성비 사대부 계층을 굉장히 숭상을 했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대부 계층이 존경스럽지가 않아.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그 왕과 귀족들이 항복할 줄이나 알고 도망갈 줄이나 알고 이러니까 점점 이들의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살기 너무 힘들어졌어. 전쟁 이후에 이들이 그 지배계층을 떠받칠 수 있는 그 평민계층의 수도 많이 줄었고 이들의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생산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 가난해졌던 나라는 가난해졌어. 가난해진 나라에서 혼란은 약이 될 수밖에 없죠. 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고 얘네들 사대부 양반들은 자기의 권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양반짓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평민 또는 사대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뭔가 경각심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양반을 양반답게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저번에 양반전 우리 읽었었지? 양반전과 같은 작품을 쓰면서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있었죠. 박지원이라는 이 사대부 아저씨는 이러면 안 된다. 새로 우리 양반답게 계층을 조금 더 공고히 하려면 또는 계층과는 상관없이 우리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현실을 중시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이 돼요. 이와 동시에 서민들은 비판의식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조선 이제 후기로 정말 가게 되면 한글이 널리 보급돼서 이제 업문을 일반 평민들도 작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읽고 나중에는 소설을 빌려주는 소설방까지 나와가지고 소설방에서 한문이 아니라 그 언문으로 된 한글로 된 소설책들이 수많은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면서 소설이 일반 그 서민들에게까지 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흐름을 간단히 알아봤고요. 자, 김만중, 김시습, 박지원, 월명사, 윤선도, 정철 등등등등 조선 이전에 수많은 문학가 중에서 우리가 아는 분 딱 2분 있어요. 윤선도, 박지원 이 2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윤선도 아저씨 1학기 때 배웠던 시조 기억나세요? 시조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5명의 친구, 나에게는 5 친구가 있다네. 바로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지. 이보다 더하여 무엇하리? 라고 하는 그런 자연을 친화적인 자연을 찬양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하나 이 윤선도 아저씨가 오가를 썼을 때 특별한 점은 아까 분명히
사대부는 한글을 경시했다. 한글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한문 위주로 작품을 썼다고 했는데 올가라는 작품은 한글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선 중기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후기 이전에 앞서서 한글의 아름다움, 우리말의 그런 아름다움에 집중하여서 또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그런 아저씨고요. 그 다음 박지원, 이 아저씨는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가 현실을 중시해야 된다. 내가 청나라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더라. 가만히 앉아서 과거에 뭐 맹자, 도가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상공이나 농업이 발달돼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양반은 양반답게 멋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펼쳐야지 가만히 옛날에 그 양반 노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풍자,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또 웃음으로 비판하는, 웃겨서 비판하는 그런 풍자적인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볼게요. 윤선도 아저씨는 많은가 같은 그런 오가와 같은 그런 작품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네요. 조선 3대 시가 작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박지원 아저씨는 설명을 딱 이렇게 해놨네. 너무 좋아. 경계를 넘나들고 시대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실학자이기도 했다. 작가 생애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문학 세계를 우리는 볼게요. 그의 작품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실학사상.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혁 사상이다. 기술과 제도를 발달시켜서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하자는 이용후생 학파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자라는 북학을 추구했습니다.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게 사용하자는 거야. 이롭게 사용할 수 있고 후생, 후는 이제 넉넉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후하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와, 너 굉장히 인심이 후하구나. 이럴 때는 막 많이 사주고 많이 먹여주고 이러면 인심이 후하다라고 하잖아요. 두텁다라는 뜻이에요. 생은 날생, 생명, 살아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사용해서 삶을 두텁게 삶을 살기 좋게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전에는 옳은 삶을 주장했잖아. 그 이전에 유교에서는 뭐가 옳은가? 물론 옳은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 당시에 선비들처럼 이미 돈 많아. 일 안 해도 돼. 돈 많은 백수는 뭐가 옳은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의예지신을 생각하면 돼.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대다수의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에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고 다른 나라는 청나라 같은 데는 막 수레도 끌고 엄청 상공업을 힘써가지고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와중에 또 일본도 임진왜란 당시에 이미 걔네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의 그 부를 더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만 지금 멈춰있잖아. 여기 사람들 지금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사람들, 조선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백성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 문물을 배우고 삶을 넉넉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바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죠. 이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분은 1780년 정조 4년, 그래 정조라는 임금은 굉장히 이런 실학 사상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사절단을 보낸 거야. 청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에 당시에 선진 문물을 가진 나라에 이런 박지원과 같은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가 알아와라 라고 했고, 그는 열하일기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록이면서도, 청나라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일기거든요. 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문학 작품이기도 한 작품이자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여기에서 청나라와 신문물을 소개하면서 전반적인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작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로 양반 사회의 위선과 부도덕을 조롱하고, 이를 통해 양반 계층의 반성과 개혁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실학주의자죠. 뭐가 옳고 그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반이라서 더 나은 사람이고 평민이라서 더 못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인간성이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광문자적에서는 이제 광문자가 얘가 거지거든. 응? 그러니까 거지도 인간적이라면 멋진 선생이고, 전이라는 건 원래 훌륭한 사람의 이름 뒤에다 붙는 거야. 어떤 뭔가 존경할 만한 또는 뭔가 어떤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을 가지고 소설에 가까운 그런 일대기를 쓰면 그게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요렇게 허생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으로 평민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평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간성을 중시하는 그런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양반전 저번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어떤 분위기의 작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박지원과 윤선도라는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